스웨덴 인구가 1000만이에요. 그 중에서 200만 가까이가 난민들이 지금 만드는 사회인데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천국이었던 그 스웨덴이 아닙니다. 스톡홀름에서 수시로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된 게 스웨덴이고, 그 사촌 국가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길을 안 가고 이민을 하겠다. 대신 개방의 속도를 갖다 우리는 엄격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공하는 바람에 지금 사회민주당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덴마크가 이민 문제도 그렇고 시장과 노동 문제를 갖다 끌고 가는 것도 보면 굉장히 현명하게 일을 참 잘하는 나라구나. 국제 시사 문예지 파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유럽으로 갑니다. 저희가 벽에 부딪힌 유럽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저희가 이렇게 배울 점도 많고 좀 주목을 해야 될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덴마크죠. 요새 세계 국제 정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극우 세력들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들이 큰 흐름이죠.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극우파들이 상당히 이제 득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독특하게 덴마크의 경우는 지금도 최근 선거에서 오히려 예상보다 더 사회민주당이죠. 집권 사회민주당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덴마크 소개를 드렸던 기사가 뉴욕타임즈 기사거든요.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진보 정당이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덴마크에서 진보 정당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특히 미국이나 뭐 유럽 전체나 극우 세력들이 항상 가장 세게 치고 들어오는 이슈는 이민 문제거든요. 이민 문제죠. 그러니까 이민을 너무 갑자기 그 무분별하게 확 받아들여서 생긴 그 부작용들을 두고서 극우 세력들이 그거 봐라 이렇게 막 받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의 승리도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국경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뭐 벽을 쌓느니 그리고 우리 군대 안 보내고 멕시코한테 군 보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관세로 하겠다고 하고 근데 또 그걸 성공시켰단 말이죠. 유럽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한 번씩은 이민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그리고 이 또 덴마크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말도 통할 정도로 가까운 바이킹의 후손들인데 이 옆 나라인 스웨덴이 완전히 이제 엉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또 덴마크와 반대로 그 이민의 문호를 갖다 가장 많이 활짝 열었던 나라거든요. 지금 인구의 20%가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민 문제에서 특히 극우가 항상 처음에 치고 들어올 때는 그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특이하게도 진보 쪽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이제 이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나옴으로써 이제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갖다가 반대하는 건 아니나 임원은 하겠다. 그렇지만 이민의 속도를 갖다가 굉장히 절제해가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방향을 저는 잘 잡았다 보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덴마크 사회가 완전히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만 받겠다. 그러니까 덴마크에 들어왔는데 덴마크 사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슬럼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놀기 시작하고 겉돌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겉돌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갖다 잘 품어왔는데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아직까지는 논의가 아직 답보 상태에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인구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민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조만간에 한동안 이제 이민청 설립을 한 논의들도 있어왔고 이게 결국은 이민의 문호를 더 열어 제끼고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시야에 잘 안 보이니까 있기 쉽지만은 조그만 시골이나 이렇게 공장 많이 있는 데로 가보면은 거기에는 이미 어디 관공서에서 붙여놓은 안내 현수막이 베트남어나 러시아어나 중국어로 써져 있고 이런 것들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민 문제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한국인 초등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한국어를 쓰는 애들이 거의 없고 다 중국어나 뭐 이런 걸 쓰고 있어서 소외감을 느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 반응은 아 저놈들 다 막 뭐 저기 몰아내야 된다라는 내쫓아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코 한국 사회의 미래에서 좋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훌륭한 나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만들고 14억의 중국을 만들고 그 이질적인 사람들 우르르 모여가지고 프랑스에서 오고 독일에서 오고 영국에서 와가지고 3억 5천짜리 미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라고 지금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잘한다라든지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이걸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도 전쟁에 참여하는 시민은 한 30%도 안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다 외국인, 노예 이래가지고 결국은 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 만들려고 그런다면 이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될 거예요. 예컨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저는 머리 꽤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대 아테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UAE 사람들은 공직도 맡고 전쟁도 참가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적인 일을 주로 해요. 그리고 장사를 하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 보면은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민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 운명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사례를 상세하게 살피고 있는 이 뉴욕타임즈 기사를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 내용들을 한번 좀 브리핑을 해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이 뭐가 있을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은 전 사실 이 기사 서두를 보면은 총리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자가 이제 총리를 만나는데 그 총리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성 총리죠 지금. 그쵸, 그쵸. 여성 총리인데 되게 키도 크고 확실히 이 바이킹 후예라서 그런지 기골이 장대해서 남자 정상들이랑 서도 전혀 꿀림이 없고요. 또 워낙 그 북유럽 나라들은 약간 권위주의적인 그런 게 덜하다고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기자가 총리 이제 실로 딱 들어갔더니 사실은 이제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일찍 들어갔는데 마침 총리가 당근을 이렇게 막 먹고 있다가 먹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눈을 마주쳐가지고 약간 좀 멋쩍어서 이렇게 피식 웃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저는 되게 신선했었는데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이민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은 이민에 훨씬 관대하고 그런 경향이 다 있거든요. 여기도 좌파다 보니까 스웨덴 3인당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하게 이민을 열자로 가긴 갔었던 것 같아요. 갔다가 중간에 정치가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이 마티아스 테스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고생도 하고 뭐 당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이민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가 되고 나서 2017년에 쓴 책이 있는데 이민자를 갖다가 덴마크 사회가 허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그 사회에 100% 덴마크 시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은 들여와가지고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덴마크 땅에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덴마크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들어와서 결국 훌륭한 덴마크 시민이 되는 과정.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쉽게 말하면 덴마크도 가르쳐야 되고 할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전체적으로 짜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는 거지. 무조건 100만 명, 200만 명을 봐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들어와가지고 따라 놀게 되면서 결국은 원래 있는 덴마크 사회하고 이 이민자 사회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런 싸움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스웨덴 사례잖아요. 스웨덴 인구가 1000만이에요. 1000만인데 그 중에서 200만 가까이가 지금 시리아라든 이런 데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드는 사회인데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놀면서 이런 데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천국이었던 그 스웨덴이 아닙니다. 지금의 스웨덴은 스톡홀름에서 수시로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된 게 스웨덴이고 그 사촌 국가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길을 안 가고 유일하게 엄격한 정책.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민을 하겠다. 대신 개방의 속도를 갖다 우리는 엄격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공하는 바람에 지금 사회민주당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스파이라는 사람도 본인이 이제 이민자 출신이고 젊을 때였으면 이제 극좌 이쪽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흥미로운 사건 하나 경험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민자들을 덴마크 사람들이랑 다 함께 통합시키는 학교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따로 시킬 것인지 이런 걸 두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미국과는 다르게 이 덴마크에서는 우파들은 다 같이 통합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냐면 다 해서 이제 덴마크 시민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냐 라는 거였고 좌파들은 그거에 반대해서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야 그 다양성을 유지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통합시켜서 교육을 하는 걸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극좌 출신이었던 이 테스파이가 그 시절에는 좌파 입장을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실제로 통합이 된 소말리아 출신 자기 친구들이 봐보니까 얘들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덴마크 친구들도 많이 생길 거고. 그렇죠. 덴마크 사회에 함께 이제 어울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지금 우리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은 사실은 우파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막상 미국에다 이 이야기를 적용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트럼프가 영어가 공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가 유일하게 시켜는 국어가 된 거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국어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미국의 좌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또 다문화주의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스페인어도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또 그 말 들어보면은 그렇지 또 너무 국어라고 해가지고 영어를 갖다 강요하는 건 안 좋다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적용해보면은 미국도 국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천만 명이 되겠죠. 그 수천만 명의 스페인에서 온 스페인계 사람들이잖아요. 스페인어를 쓰는. 이 스페인어를 쓰는 그 히스패닉 또는 그 라티노들한테 영어를 잘 가르쳐가지고 진짜 미국 사람처럼 미국인처럼 영어를 하고 미국인처럼 사고를 하고 스페인적인 문화를 갖다 가급적 좀 떨쳐내고
이걸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스위스 같은 나라를 보면은 독일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제네바 같은 데 가면은 프랑스어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밑에 가면 이탈리아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세 나라가 다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해서 잘 살지 않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더 잡아스럽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덴마크 사례를 보면은 그거는 우파가 원래라고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미국 사례에다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또 미국은 좌파가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도 느끼는 거는 그게 결국은 국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좌파와 우파의 인식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구 쪽 그 좌파 정치 쪽에서는 이제 정체성 정치가 제일 강했잖아요. 어쨌든 다른 모든 것보다 정체성이 우선을 하고 그걸 계속 보존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의 통합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통합해서 교육하는 거를 반대하고 각자 정체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통합이 되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스웨덴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이민자들끼리 일종의 개토처럼 격리돼서 하게 되고 자기 나름의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본국이나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돈을 벌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 조직들끼리 세력 다툼이 생기니까는 본인들은 어디 제3국 터키나 이제 이런 데로 가서 살면서 이 원격으로 스웨덴 청소년들을 그들은 이제 이민자 집 아이들이죠. 이민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런 애들도 포섭을 해서 얘네들한테 살인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민자 범죄 조직들이 그런 스웨덴 그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민자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그 국민이었던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총 쥐어주고서 저기 상대 조직 보스 총을 쏘아버리고 와라. 네, 뭐 좀 쏘아버리고 막 이런 일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이 그것도 북구의 가장 복지 천국이고 칭송을 받았던 스웨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충격이 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좌파 이 관점에서랑 우파 관점에서의 그게 어느 결과로 이루어졌느냐가 되는 건데 아니, 결국은 여기서 어디가 더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권자들이 어느 쪽 그 비전을 더 선택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결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 통합이 돼서 국가로서의 어떤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을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경향이라는 거죠. 트럼프도 지금 이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까 영어를 갖다가 공용 국어로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들의 맨 첫 흐름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중에 문명 간의 충돌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뮤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인데 고담 쓴 책이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맨 첫 장면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가 TV를 보는데 미국하고 멕시코 팀이랑 같이 축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아, 미국 국가대표랑 멕시코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는데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멕시코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LA 쪽은 멕시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했던 거예요. 이렇게 따로 놀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독립할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한 나라가 될 수 있냐.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동화를 지켜나가야겠다. 미국인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후아위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공화당 새로운 마가 그룹인 트럼프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국정 맞고 하나의 미국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라는 거는 앵글로색슨을 중심으로 했던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그 전통, 유구한 전통으로 미국을 하나로 다시 묶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뉴욕타임즈가 지금 이 덴마크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면은 어쩌면은 미국 국민들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그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뭘 선택을 하게 되느냐라는 걸 보면은 캐나다 사례도 이걸 잘 보여줘요. 왜냐면은 캐나다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도 자유당이라고 보통 이제 리버럴 파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마 가장 리버럴한 정당일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얘기까지 나왔었냐면은 한국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한동안 그 적극적으로 이민 받아들이고 이러 하고 있을 동안에 캐나다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 이제는 국가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기서 우파랑 좌파의 차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좌파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국가 체제를 초월을 하려고 하는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뭐 마르크스나 일단 보면은 나중에는 국가 자체도 초탈을 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나 뭐 이런 걸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정체성이라는 거를 특히 강성인 그 진보 쪽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든 공통의 언어도 없고 공통의 뭐 음식 문화, 뭐 문화도 없고 그런 게 다 없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국가로서의 특징이 사라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결과가 어땠냐면은 국가 정체성이 형해화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반발한 거예요. 근데 또 진보당은 트럼프가 살려준 게,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은 요번에 이제 보수당이 집권해서 총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였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서 캐나다를 두들겨 패니까 오히려 지금 다시 또 자유당 그 정권이 인기가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그러죠. 네, 막 그런 얘기하고, 트리더가 뭐 너 우리 51번째 주 총독 가면 되겠네 막 이런 얘기했다가 하고. 근데 사실은 캐나다 좌파 자유당의 어떤 그런 이념이나 이런 거에 공감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자존심, 정체성 이런 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 반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트리더라든지 리버럴 파티 이 자유당 쪽에서는 이제 반발을 했으니까 여기가 뭐 지금 트럼프에 맞서는 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반대로 아마 상대적으로 아마 보수당 계통 사람들은 그게 맞서는 게 잘 두각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의심도 갈 거예요. 여기도 우파고 여기도 우파면 쟤들 합쳐가지고 딱 날 합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이게 뭐 훨씬 더 먼 미래에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어떤 국가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초월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들도 국가 정체성이란 거를 뛰어넘는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이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그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거기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아직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대한민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어야 돼. 대한민국은 김치찌개를 먹고 뭐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그 바로 눈앞에 다들 많아질 때가 올 거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는 과연 그럼 대한민국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이런 것이다 답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거든요. 한국은 입장에는 되게 좋은 게 그동안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많은 이민 받아들다 실패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잘 배우고 와서 하면 얼마든지 더 잘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모두가 머리를 모아서 대한민국이란 무엇이 있고 이걸 어떤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이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저는 이민청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이민 이야기 나오길래 조금 더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좀 많이 활발화돼가지고 정치 사상적인 깊은 이야기, 고대 아테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덴마크 사례라든지 스웨덴 사례라든지 쭉 깊은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한국 사회가 합의본 가장 작은 거는 받아들이는 정도. 그것도 이민도 아니었죠, 사실은 그냥 일하러 오고 가는 건데 뭐 그 정도밖에 이야기 못하는 거 보고 나서 아직까지 이야기가 깊지 않구나. 사실은 이 시티즌십, 이 누가 우리냐라는 이 주제는 정치 사상, 사회 사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잘 결정하면은 나라는 흥하는 거고, 그걸 잘못 만들면은 나라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거 덴마크 사례는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는 한국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누가 한국 와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은 인기 좋다면서요. 요즘은 한국 지난 보니까 이민 가장 많이 받는 몇 개 나라 중에 들어가는 거로 돼 있더라고. 사실 대한민국도 역사상 가장 지금 국력이 강하고 어떤 소프트 파워나 이런 매력도 제일 높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굳이 누가 오면은 아이고 뭐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에 주재원이나 이런 걸로 와서 했던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은 스위스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금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져봐도 되냐고 신기하니까 그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홍대 이런 데 가보면은 한국말 전혀 안 하게 생긴 백인인 사람들이 저보다 막 한국말 되게 유창하게 하고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도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한국을 더 배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그런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려고도 하고 이러는데 정작 한국 안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나 고민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민청 얘기 나왔을 때 되게 철학적인 그런 것부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신문 지상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대논쟁을 벌였어야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맨날 하는 얘기들은 진짜 국가 경제 그런 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브레인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사실은 또 지금 미국이 갑자기 그 이민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바뀌니까 미국 대학교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75%가 이제 미국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면은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이 아직도 배타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인데 결국은 끼케야 이 아시아로 오면 한 싱가포르 정도로 가겠죠. 아니면 일본이나. 사실 저희가 덴마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얘기들도 사실 할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덴마크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유럽 그 경제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또 약간 좀 많이 달라요. 다른 나라들의 그 북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해고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유로운 편이고 노동이 훨씬 유연하죠. 아주 유연하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 어느 정도 그렇죠. 받쳐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한국은 사실은 한번 그 대기업 이런 데 잘리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장사가 안 되면 이제 또 문을 닫고 또 새로운 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자꾸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도 겁날 게 없는 게 나오고 나면 결국은 뭐 실업수당이라든지 실업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사회 안전망 잘 돼 있으니까 나가는 사람도 별로 부담이 없는 거죠. 내보내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그러면 봤을 때 A라는 업종 하다가 이 A라는 업종 잘 안 되네 그러면 B라는 업종을 옮겨가야 되니까 뭐 옮겨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은 실업수당 받아가면서 이제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보장해 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가서 또 새로운 일자리 이제 뭐 앞으로는 뭐 AI가 중요하다면 AI 관련된 또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사회가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덴마크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최근에 그 위고비인가요? 오젠픽과 위고비를 개발한 회사가 이제 노보노디스크인데 여기가 또 덴마크 회사입니다. 덴마크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500만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이런 첨단 제약회사도 나오고 덴마크는 또 창업의 나라거든요.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덴마크가 이민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시장과 노동 문제를 갖다 끌고 가는 것도 보면 그렇고 굉장히 현명하게 일을 참 잘하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이제 좌파들이 학력 그런 저기 지적 자본 이런 것들이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이제 그 어떤 계급이나 이런 거에서 상층부로까지 가게 될 그게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 좌파의 어떤 지지 세력들이랑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뭐 강남 좌파라는 표현 쓰고 또 그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는 브라만 좌파라는 표현 쓰잖아요. 노동 계층이랑 떨어져 버리고 나니까 계층 문제를 그 잊어버리고 자꾸 뭐 정체성 정치, 뭐 젠더 여기에만 너무 매몰이 돼서 그래서 심지어 전통적인 그 노동자 계급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 3인당이 지금까지 계속 선거에서 승리하고서 이렇게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전통적인 그 노동자 계층에 대한 관심을 계속 경주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한국의 경우는 사실 옛날부터 원래 자영업자나 노동 계층들이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들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보수 정당들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것도 오히려 우선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한국 정치에서 지지 구도나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거는 또 이민 노동자들 가장 빨리 들어온 게 한국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일용직 노동 이런 게 많은데 최근 어떤 르포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자가 돼서 배척을 당하고 그 조선족 그룹, 베트남 그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 그룹의 대장들이 세력 다툼하고 그리고 심지어 공사 그런 발주처 이런 건설사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함부로 못 해버리니 공정을 빼먹고 해도 어떻게 항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림공사 더 심해지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한국의 진보나 보수나 만약 이런 문제들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적어도 그 한국의 이런 일용 노동자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치적인 대립이 젠더나 지역으로 자꾸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점점 이제 성향이 오히려 국수주의적 이렇게 돼가지고 이민자들 다 쫓아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사상에 또 오히려 물들게 되고요. 심지어는 막 오랫동안 한국에 살아오셨던 화교분들도 나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화교는 또 조선 쪽이랑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재밌는 게 뭐 반중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자꾸 화교 나가시라고 그러는데 화교분들은 오히려 대만 쪽 가까운 분들은 대부분 다 전선을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반중 입장에서는 대만 쪽 분들은 오히려 모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리고 화교분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셔가지고 이제 한국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배척하는 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정치인이나 뭐 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들에서 미리 다 좀 정리를 해놓고 미리 이야기를 해놔야죠.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도 결국은 앞으로 이민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유학생들이 주는 돈으로 살아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에
기업들도 팔 사람도 없어지고 고용할 사람들도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뭐 나라 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나라 망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아야죠. 근데 모아가지고 싸움박질하고 하면 안 되고 이 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느냐, 별로 충돌 없이 지내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모아야 됩니다. 모으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모을지는 연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소개한 것도 결국은 좀 논의를 좀 시작해보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사 내용보다는 평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긴 해서 좀 약간 죄송스럽긴 한데 그만큼 사실은 저희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고 사실은 저희 파도라는 매체의 어떤 존재의 의의라는 것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들은 결국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종의 약간 척후병처럼 이제 이런 게 지금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매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문제들을 논란이 될 수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좀 어딘가에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문을 걸어놓고 잠그고 우리 가족들끼리 있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어요. 가족들하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근데 문 밖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 밖에 문을 열고 밖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덴마크의 사례는 집권 세력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되게 기민하게 대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성공적으로 대응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덴마크 사회 자체에도 당연히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진보 정당이 보통은 이민 문제에 제일 취약했던 이민 문제를 가지고서 오히려 역공을 해서 이 이슈를 선점하고 성공적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전 세계에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다 모든 나라든 특히 외국은 다들 뭐 문제가 많고 우리가 나라를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라들이 펴는 정책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 골라가지고 우리가 배우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나라는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민 문제 관련해서 그 덴마크 이 3인당의 어떤 성공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파도 항상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